겪으면 겪을수록 태국인의 문화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외계인의 문화를 보는 것 같아요.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낯선 문화라는 것이죠. 보통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문화 그리고 일본 문화는 영화, 음악, 소설 등 수많은 창작물들로 인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친숙한데 이 태국 문화는 그다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문화라서 그래서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들의 신기한 사고방식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가령 태국어를 좀 배워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태국에서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이게 아직도 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한국에서 오빠가 말이야, 형이 말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인데 태국에서는 또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상대방보다 나이가 약간 어리거나 지위가 낮거나 하면 1인칭이 동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동생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없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매우 신기하다는 것이죠. 더욱 신기한 것은 태국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쥐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미 이것을 예전에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태국인이 자기 자신을 쥐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한 태국인이 인터넷에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 본의 아니게 글쓴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서술격 조사에서 성별이 드러나는 태국어의 언어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어에는 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성별이 드러나는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될 경우 태국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성별이 드러나는 특징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뉘앙스를 이렇게 억지스럽게 원래 없던 것을 집어넣어서 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연스럽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태국어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원문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기 쉽지 않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언어인 것이죠. 물론 태국어에서 글쓴이 성별을 알 수 없게 이렇게 서술격 조사를 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글의 느낌 자체가 약간 문어체 느낌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저렇게 남성, 여성 서술격 조사를 모두 다 써서 글쓴이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것을 왼쪽처럼 한국어로 번역하게 될 경우 저렇게 글쓴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게 하려는 저 교란의 뉘앙스는 번역한 문장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한국어는 저렇게 서술격 조사로 남녀가 구분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태국어에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원래 태국어에 담겨있던 그 뉘앙스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아누야 이것도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 태국인들이 상당히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허락을 요청하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허락을 요청할 때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쓰입니다. 가령 저렇게 무언가 잘 못 들었을 때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쓰이고 이렇게 손님이 주문한 메뉴를 점원이 재확인할 때 쓰기도 합니다. 사람 많은 곳 지나갈 때 비켜달라고 할 때도 쓰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언가 설명하기에 앞서 집중을 유도할 때 쓰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쓰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허락을 요청합니다 라는 어색한 문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표현이 들어간 태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의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사람 많은 곳 지나갈 때 허락을 요청합니다 이러고 지나가진 않잖아요. 또 식당에서 점원이 허락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메뉴를 재확인하진 않죠. 그래서 결국 잠시만 지나갈게요 혹은 주문하신 메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면 원래 거아누야시 가지고 있는 허락을 구한다는 그 태국식 예절의 의미 자체는 아예 반영이 되지 않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한국어로 옮겨낼 수 없는 태국인들 그들만의 신기하고 독특한 문화가 그들의 언어 속에 담겨있고 이것은 그들의 언어를 직접 배워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태국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인이 짓는 웃음과 미소에는 참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인의 웃음과 미소를 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궁금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가령 예전에 직접 목격한 것인데 후아힌에 가면 젓가락산 사원이라는 원숭이 많은 사원이 있죠. 거기에서 어떤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숭이들한테 옷과 머리채를 잡히는 등 공격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태국인들이 막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또 이것은 태국 뉴스에서 나온 것인데 자료 화면으로 대마초 흡연 부작용으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태국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그걸 보고 있는 주변 태국인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태국에 있는 회사에서 고용주로서 혹은 상사로서 태국인 직원을 질책했더니 그 태국인 직원은 질책을 들으면서 실실 웃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에 들은 적이 있었고요. 또 태국의 마트나 쇼핑몰 같은 곳에서
있어서 가끔씩 직원이 웃는 얼굴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도 서비스직 종사자가 꽤 친절하긴 한데 그렇게 낯선 사람을 보고 웃지는 않잖아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물론 태국에서도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겪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고 태국인의 미소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997년 미국에서 출판된 Working with the Thais. A Guide to Managing in Thailand. 라는 책에서는 태국인의 미소를 13가지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사의 미소, 칭찬의 미소, 전략적 미소 등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해놓았네요. 13번 미소가 안 나와 저것도 미소로 봐야 되나? 위 분류 기준에 따른다면 아까 소개한 상사 앞에서 질책당하며 미소 짓는 태국인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만약에 6번 조롱의 미소이면 골치 아플 텐데 아무튼 이 분류표를 통해서 태국인은 미소를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한국도 해외에서 들어온 음식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듯이 태국도 그렇게 변형시킨 외국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떡볶이입니다. 태국인들은 떡볶이에 돼지고기를 집어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떡볶이에 얇게 썬 돼지고기나 베이컨을 집어넣어서 먹는 것은 태국에서 흔한 일입니다. 물론 태국인 중에서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태국인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떡볶이 조리법들을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레시피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떡볶이에 돼지고기를 넣는 것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다수 떡볶이 프랜차이즈에서도 기본적으로 떡볶이에 돼지고기를 넣지 않습니다. 다만 두끼 떡볶이에서 선택 가능한 토핑으로 비엔나 소시지를 제공하고 있네요. 태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두끼 떡볶이를 태국 현지에서 먹어보면 돼지고기를 넣어서 먹는 태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태국 현지에서 파는 떡볶이는 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녹차도 태국에 와서 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처음에 태국에서 녹차를 사 먹었을 때 잘못 산 것으로 착각했었죠. 태국 녹차는 설탕을 집어넣어서 단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저 둘 중에서는 이치단 녹차가 그나마 단맛이 좀 덜하긴 합니다. 칸엄도쿄라는 태국 간식 또한 비슷한 변형을 거쳐서 들어온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일본 도쿄와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이 태국 간식은 일본의 도라야끼가 태국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칸엄도쿄를 처음으로 판매한 곳은 1964년 개장한 현재의 방콕 센탄월 자리에 있었던 타이 다이마루 백화점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태국에서 최초로 에어컨이 설치된 백화점이었다고 하죠. 아무튼 일본 도라야끼의 태국 버전이라는 이 칸엄도쿄는 상당히 맛있으니 태국에 가시면 꼭 사 먹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바로 태국인들이 밝고 낙천적이며 뭔가 부정적인 쪽 불편한 시선으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태국인들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것 같다. 물론 태국인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부분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식은 우리 한국인들이 불편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을 태국인들은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문제 삼지 않는 것에서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가령 생각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쪽으로 미친다면 저렇게 낯선 사람이 들이대는 카메라에 인사를 하거나 저렇게 포즈를 취해줄 수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또한 저렇게 태국 시골 야시장에서 즐겨하는 관역 명중시켜서 사람 물통에 빠뜨리는 게임 같은 것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즐길 수 없는 놀이인 것이죠. 이러한 태국인들의 낙천성은 열대지방의 풍부한 일조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햇빛에 노출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며 부정적인 생각, 우울감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령 태국인들은 길거리 식당에 바퀴벌레나 쥐, 도마뱀이 나타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길거리 식당에서의 위생 문제는 개선될 수가 없지요. 또한 태국인들처럼 숙소 주변에 개 짖는 소리 등 소음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면 생활 공간에서의 소음 문제 또한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고 그런 인식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태국 웹사이트에서 태국인들이 태국 정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들의 긍정적인 낙천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견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밝고 낙천적인 줄로만 알았던 태국인들의 숨겨진 이면이 인터넷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래서 태국 문화는 참 신기한 것이고 태국을 비롯해서 어떤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태국 문화의 어떤 부분이 신기하게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